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1998년부터 금융시장 25년 동안 있어온 이희건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요즘에 이익은 경제TV가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많이들 또 찾아와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분석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SK하이닉스도 많이 네. 오르고요. KC텍도 네. 100%가 넘었더라고요. 100% 소개드리고 소개 워낙 올랐어. 네, 그래서 이렇게 결과로 이게 나타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FOMC 결과에 따라서 증시가 이번에도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3천까지도 이제 보시더라고요. 이게 FOMC 결과 사실 올해는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뭐 여러분들이 정고점 넘어가는 것도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 뭐 그래요? 왜 워낙 뭐 분위기가 좋고 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정고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 넘어가고 또 얼마나 더 갈지 FOMC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먼저 정도표를 먼저 보게 되면 현재 상당 금리가 5.50%인데 정도표라는 게 먼저 설명드리면 연준 의원 19분이 이제 무기명으로 올해 내년 후내년 중립금리가 얼마다 점을 찍는 거예요. 보면 가장 많이 찍힌 부분이 4.75%입니다. 네. 그러면 5.25, 5.0, 4.75, 0.25%씩 올해 3번 인하가 된다. 네. 그러면 빠르면 6월 금리 인하, 9월 금리 인하, 12월 금리 인하. 그래서 금리 인하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는 6월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탄력이 더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상승장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길게 2, 3년을 내다보면 경기 전망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먼저 6월 FOMC 하기 전에 3월 FOMC 하기 전에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59%랐는데 FOMC 끝나자마자 75%로 확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6월 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고 지금 시장 상승하는 게 그걸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길게 보면 왼쪽에 보면 일단 컨트레스 보면 12월 전망에 비해서는 미국 경기가 다 좋아졌다. 올해 내년 후내년 그때보다 좋게 전망을 했다. 네.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 속도는 올해는 그대로지만 내년 후내년은 좀 약하게 인하가 된다. 네. 이 얘기는 시장은 장기로 상승을 하지만 상승 속도는 아주 가파르지는 않다. 요게 반영이 돼 있고 대신 이렇게 좋은데도 올해 3번 한다고 나왔으니까 올해 상승은 가파르고 내년 후내년 상승은 좀 약화될 수 있다. 네. 하지만 상승은 그대로다. 와. 이걸 반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화는 반대로 강세로 가고 외국인은 환수익을 위해서 우리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게 반영이 된 게 지난달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월별 외국인 매수 상황을 보게 되면 뭐 우리 시장은 외국인 영향을 워낙 받으니까요. 8월, 9월, 10월 파란색은 외국인 매도입니다. 매도할 때는 작년 8월, 9월, 10월 하락을 했다가 네. 그리고 11월부터 매수로 전환되면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 지난 2월 달에는 7조 8,580억 월간 기준 역대 최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와. 이건 외국인들이 항상 빨리 움직인 거죠. 금리 인하를 보고 우리 시장에 뭉칫돈이 확 들어왔다. 네. 이렇게 보고 이 돈들은 어떻게 보면 앞에 설명드린 대로 장기간 원화 강세를 보고 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1달러에 1,330원. 그런데 원화가 강세로 가서 1달러에 1,000원이 되며 지금 1달러 주고 1,330원 받아서 주식을 샀다가 나갈 때는 1,000원만 주고 1달러 받아 나가니까 네. 환율에서 33%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는 거죠. 네. 이걸 보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키포인트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확 들어올 때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현대차. 음. 두 번째가 SK하이닉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바라봐야 된다. 요 힌트도 하나 나왔다. 네.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미국 금리 상황을 한번 더 자세히 볼게요. 네. 그 전에 지금 월간 이번에 2024년 2월 달에 최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네. 지난번 쭉 가면 2009년도 2009년 4월 제가 빨간색 화살표 했을 때 저 때도 외국인들이 월간으로 최대 매수가 들어올 때예요. 그 당시 최대죠. 최대가 들어오고 원화가 강세로 가고 시장이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도 같은 패턴인데 이때는 빠르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느리지만 계속 간다. 네. 그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월간 최대 매수가 들어온 건 우연은 아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미국 금리 상황을 보면 지금 금리가 5.50%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2020년대, 2007년 그다음 코로나 위기 때 보면 빠르게 금리 인하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은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경기가 좋고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금리 인하는 서서히 일어난다.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시장은 장기적으로 서서히 상승을 한다. 네. 그래서 서서히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는 배경을 보게 되면 먼저 미국 물가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보면 2022년 6월 9.1%에서 아주 잘 잡았다가 3%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네. 목표는 2%인데 2%까지 가기에는 아직 힘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섣불리 늘릴 수는 없죠. 잘못해서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물가가 다시 위로 튈 수도 있는 상황. 네. 과거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강하게 인하하기는 어렵다 금리가. 그래서 서서히 인하를 하고 또 여기에 미국 자산시장이 정말 불이 붙어 있습니다. 미국 자산시장은. 네. 쉽게 금리가 지금 엄청 높잖아요. 네. 그런데 부동산 상황을 보게 되면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가 중고점을 넘어서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다. 부동산이 불을 붙고 있는데 쉽게 금리 인하하기가 만만찮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도 올해 3번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줬다는 것은 올해 주식 부양 계속 좋게 가겠다. 이 신호가 나온 걸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대신 내년 후내년은 상승률은 좀 약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불을 뿜고 뭐 미국 3대 지수가 신고가를 내고 있고 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워낙 잘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자산 시장이 강하게 갈 때는 사실 금리 인하하기가 만만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 인하하기는 어렵다. 이 얘기는 뭘 내포하고 있냐고 하면 뭐 주식시장, 부동산, 비트코인 다 좋은데 채권 시장은 재미가 없다. 네. 그래서 채권은 아직 매수할 때는 아니다. 요 신호가 좀 녹아있다. 요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고용입니다. 고용 지표도 보면 제가 50년 밑에 보면 50년 고용 중에 가장 뭐 반세기 동안 가장 좋은 고용이에요. 지금이. 네. 이만큼 고용이 탄탄하다는 것은 네.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네. 미국 경제가 탄탄하고 자산 시장이 불을 뿜고 있다. 이 얘기는 쉽사리 올해 3번 금리 인하하고 내년 후내년 쉽사리 앞에 보듯이 예전처럼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기는 쉽지 않다. 네. 대신 장기 상승으로 간다. 이게 내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상승장을 여러분들이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미국이 긴 2, 3년을 보고 금리 인하를 보고 그 기간 주가도 상승을 한다고 보고 지금 시장을 봐야 되고요. 와. 이제 그게 녹아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럼 상승장의 초입이네요. 그렇죠. 와. 상승장의 초입. 한 2, 3년. 그렇죠. 그게 와. 왜 그러면 금리 인하 초입이다 같은 말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대세 상승이 시작하는 시점이다. 와.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보면 달러하고 기준금리하고 보면 금리를 가파르게 인하를 할 때는 달러가 좀 가파르게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서서히 인하가 돼요. 금리가. 그러면 달러도 서서히 하락으로 간다. 이게 내포가 되고 있고
달러가 서서히 하락으로 가면 원화는 음. 서서히 강세로 간다. 아. 그게 과거에 원화가 서서히 강세로 갔는 게 2003년에서 2007년 장기 서서히 강세로 갔는 기가 그때 보면 뭐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최대 상승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위치에 있다. 네. 환율 위치도 비슷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2, 3년 계속해서 원하는 강세로 가고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또 상승을 한다. 네. 그걸 뭐 나타내고 있고 이번 FMC에서도 그걸 표현을 한 걸 이제 미국적 표현을 한 걸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러면 지난 대선 때, 지난 대선이 아니고 지난 대세 상승장일 때 네. 2003년에서 2007년 때 보면 코스피 지수는 3배, 300% 상승을 했어요. 지수가요? 예, 지수가 300%. 네. 이제 그리고 가장 대장주인 그때 당시 뭐 현대중공업이고 지금은 HD 한국조선해양 네. 33배 상승이 넘어갔어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3천만 원 샀으면 10억이 됐다는 거예요. 야, 비트코인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때 당시는 미국 시장이 중국이 진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을 할 때라서 경기 민감주, 중국 관련주, 조선철강 화학주가 상승을 주도를 했고요. 네. 근데 이번 상승장은 미국 주도 상승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중국은 사실 가장 지금 오히려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 미국이 불을 뿜고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 지금 반도체, 네. AI를 바탕으로 한 반도체, 그다음 바이오, 비만 치료제인 바이오가 잘 나가고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2차 전지. 아무래도 중국하고 가장 접견지인데 든든한 우군, 중국을 막아주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2차 전지. 그다음 자동차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현대차 그룹이 생산을 하니까 수혜를 받는다. 그래서 크게 보면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전기차 포함해서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쪽 다른 데보다는 어쨌든 탑픽은 반도체로 봐야 돼요. 네. 또 사실 시장 상승률로 보더라도 SK하이닉스가 가장 강하고 지난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정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거래량도 나오고. 예. 이건 반도체주가 계속 갈 수 있다.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야 상승하는 장이고 그렇다면 외국인 시각에서 보면 미국이 반도체를 가장 잘 나가는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확률이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탑픽으로 보고 그다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미국은 사실 2차 전지 산업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미국 시장을 보고 새로운 뭐 시장으로 보고 또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요건 하반기부터 상승을 할 건데 그건 뒤에 또 자세히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상승은 앞에 말했지만 중국 경제를 보고 상승을 하는 게 아니고 연준 자산입니다. 연준이 워낙 많이 지금은 뭐 8조 달러까지 풀렸다가 지금은 좀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을 하고 있지만 이번 FMC에서 또 중요한 시그널 하나가 이 양적 긴축 속도 조절 논의를 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돈 걷어들이는 속도를 줄이겠다. 네. 그러면 좀 더 늘어가서 이제 올해 돈 걷어들이는 것도 종료한다. 그러면 엄청 풀린 돈들이 시장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린 돈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 장이다. 사실 이런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보다 더 무섭고 한번 불을 뿜으면 강하게 뿜는데 또 베이스에는 실적 장세처럼 2, 3년 상승을 하는데 유동성까지 풍부하다. 네. 그래서 이번 상승장이 어떻게 보면 뭐 역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승장이 또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막 미국 경제 부채 얘기하잖아요. 네. 막 국방비도 엄청나고 네. 아니, 국방비를 넘어섰다고 그러고 이자가요. 그렇죠. 그런 거 괜찮아요? 이제 미국은 이제 뭐랄까 긴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또 부채가 쌓이고 그러기 때문에 긴축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에 물건을 사주고
달러를 지급을 하니까 달러가 전 세계에 퍼지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가장 큰 차이가 중국은 팔을 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화폐를 가져오고 위안화를 유통을 못 시켜요. 그래서 위안화가 세계 공용 통화로 되기 어려웠고 또 달러는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 긴축 통화가 되고 결국 저 돈은 미국 경제로 갚는 게 아니고 미국 윤정기 전략서 잘라 찍어내가 갚으면 되니까 네. 사실 뭐 전 세계 유일하게 부채하고 상관없는 나라가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와, 그렇구나. 예. 그래서 우리는 일해서 돈 벌지만 미국은 달러 찍어서 돈 버는 나라니까 기본적으로 좀 구조가 틀리다. 그리고 또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뭐 자산 가격은 진짜 막 이렇게 날아가는데 실제 경제를 보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괴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실물 경제와 이 뭐 자산 경제라고 할까요? 이 간극이 너무 멀어져서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터진다 그런데 보통 그게 우리가 이제 거품 경제를 얘기를 하는데 거품이 일어나고 터지는데 그 거품일 때가 자산 시장이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그때가 정말 상승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도 자산이 상승을 했다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크게 상승해서 터져서 위기가 오니까 큰 상승장이 남아있다. 요거를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야,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지금처럼 미국 맞아요. 경제 위기라든가 요 위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장단기 금리 역전. 맞아요. 과거 지금 보시면 장단기 금리가 많이 줄긴 줄어도 까만 선 밑에 있다는 것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나왔고 과거에 역전이 나왔을 때는 위기가 왔다. 대신 역전이 나올 때 항상 위기가 온 건 아니에요. 예외도 있었고. 예외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은 예외로 보는데 예외로 보는 것은 미국이 앞에 말했지만 워낙 돈이 많이 풀렸고 그래서 먼저 정말 위기가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거처럼 위기가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지금 보이는 것은 다우지수 월봉 차트인데 장단기 금리가 정상이 되고 2020년도 위기 오기 전까지 5개월은 더 상승을 했고요. 또 2007년도 4개월 더 상승을 했고 코로나 때도 5개월 더 상승을 했고 그러면 지금 아직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이잖아요. 이게 정상화되고 최소한 4, 5개월 더 상승을 하고 과거처럼 위기가 온다. 그러니까 뭐 최소한 뭐 한 10개월 정도는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다 상승. 이거 위기가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당장 뭐 위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위기가 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은 대형 은행들이 쌓아놓은 준비금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 2007년도 보면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어떤 자금 경색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자금 경색이 일어날 상황이 아니에요. 웬만한 위기는 저 돈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기가 안 온다. 그렇게 보면 이제 경기가 올해보다 내년 계속 좋아지고 서서히 좋아지지만 조금만 좋아지고 안정만 찾으면 막대한 풀린 돈이 나와서 버블을 만든다. 그리고 그걸 요번에 연준 FMC에서 얘기한 거죠. 오랫동안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경기도 계속 좋아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실 자산 시장은 상승을 할 거다. 이걸 나타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FMC는 이걸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뭐 미국 FMC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또 일본 뭐 금융 정책이 정책적인 금융 정책이 한번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금융 정책도 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갈게요. 보면 사실 마이너스 금리 종료될 거라고는 뭐 많이 생각을 했지만 수익률 곡선 폐지 또 ETF 매입 중단 이건 좀 전격적으로 보여지고요. 모든 걸 한 방에 다 종료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엔화 약세가 너무 가파랐어요. 엔화가 지금 1달러당 한 150엔 정도 되는데 과거 2022년도 이거 돌파할 때는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막았고요. 이번에도 돌파하려니까 전격적인 이런 금융 정책 발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달러당 150엔 지지하겠다는 의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엔화 움직임을 한번 보면 엔화가 2022년부터 해서
150엔 달러당 저 부분을 계속 막고 있고 그래서 엔화가 저기서부터 강세로 가다가 제가 빨간색 점을 딱 찍어놨는 지점부터 계속해서 약세로 됐는 저 터닝 포인트 네. 요 지점 환율에서 저 지점 터닝 포인트가 2012년 12월 쉽게 말해서 2013년 1월이다 보시면 되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생각을 하시고 또 일본 주가도 한번 볼게요. 일본 주가 움직임. 주가 움직임도 보면 거품 경제가 무너지면서부터 정말 잃어버린 20년 동안 계속 하락을 하다가 저 빨간 지점, 지금 지점부터 초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저것도 똑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2012년 12월이고 그래서 2013년부터 저 지점에서 모든 금융의 변화가 일어났다. 네. 그러면 저 지점이 뭐냐? 네. 저 지점은 아베노믹스가 발표했을 때입니다. 아베노믹스가 세계의 화살로 뭐 대표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일본 은행이 돈 찍어내겠다. 그다음 이제 정부도 재정적으로 재정 확대를 하겠다. 즉 돈을 찍어서 공격적으로 경제 성장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찍어냈을 때고요. 통화량 기준으로 보면 아베 집권기 동안 통화량 자체가 2.6배가 늘어났어요. 네. 쉽게 말해서 세상 일본 내에 엔화가 막 늘어나니까 당연히 물건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되죠. 자산 가격 올라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핵심 포인트인데 제가 일본 금융 정책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가 하면 금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있다가 보면 반드시 부자가 탄생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자가 탄생하는 시점을 놓치면 평생 어려워지고요. 이런 부자의 탄생 시점, 이 시점을 잡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부자의 탄생 시점이 다른 게 아니고 돈을 푼다는 양적 완화입니다. 그래서 돈을 푼다는 양적 완화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사야 돼. 금융을 사야 돼요. 이걸 명확하게 일본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을 해 가는데 그러다가 저성장이 사실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성장이 길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주식 일본처럼 채권만 사게 돼요. 네. 그러다가 누군가 나와서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해도 주식을 못 사요. 네. 앞에 채권을 사야 돼요. 일본 국민이 채권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렇지만 명확히 보여드렸지만 미국이 양적 완화 발표나면 이건 글로벌이 부자 되는 시점이에요. 네. 2009년 3월 네. 우리나라 지수도 올라가고 글로벌 지수가 올라갔고 2020년 3월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도 올라가고 글로벌도 올라가고 그래서 미국이 양적 완화하면 이것도 뭐 앞뒤 안 가리고 주식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라는 그 나라만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나라 누군가가 돈 찍어낸다. 이거 부자 되는 시점이니까 무조건 사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금융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돈이 차곡차곡 모아놨다. 그러다가 양적화다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네. 금융시장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때가 부자 탄생하는 시점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일본 금융 정책이 명확히 그걸 보여드렸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금융 정책 결론으로 다시 살짝 넘어가면 전체적으로 일본이 이제는 뭐 마이너스 금리 멈췄고 YCC 곡선 관리도 멈췄고 또 뭐 ETF 매입도 멈췄으니까 강하게 상승하다가 이제는 변동성이 생기죠. 이제 더 이상 돈이 공급되는 게 멈췄으니까 상승 탄력은 있고 멈췄으니까 상승 하락 변동성이 생긴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일본 주식이나 엔화 약세에 배팅해서 먹을 게 별로 없다. 네. 그래서 좀 청산하는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미국 FOMC 결과는 앞에 말했지만 미국 장기 금리 인하에 따라 외국인 매수가 그대로 들어오고 우리 시장은 그걸 바탕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 그다음에 뭐 섹터로 보면 반도체, 바이오, 뭐 자동차나 2차 전지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금융 상황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섹터별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대표님 저 궁금한 게 아까 그 미국의 연준 자산은
막 엄청 코로나 때 급격하게 늘고요. 네. 또 늘다가 지금 약간 줄어드는 걸 아까 확인했는데 네. 그거는 페이크인가요? 또 올라가는 건가요? 이제 항상 미국은 이제 보면 앞에 양적 완화 얘기를 네. 했잖아요. 가장 크게 상승을 했 때가 보면 2008년 금융 위기 때 한번 확 올라갔고 네. 돈을 안 풀다가 어. 그다음 2020년 위기가 왔을 때 돈을 풀어서 확 올라갔고 네. 그러면 멈췄고 횡보를 하다가 2030년이나 2029년도 위기가 오면 그때 또 돈을 확 풀겠지요. 네. 양적 완화 소리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또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래서 항상 미국 애들이 참 달러를 풀고 잘 하는 것도 보면 위기가 생기면 전 세계가 달러 빨리 풀어서 위기 막아달라고 바라보니까 부담 없이 윤전기를 찍어서 자기 빚을 갚아버려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멈추고 멈췄다고 해도 워낙 풀린 게 많잖아요. 그 풀린 돈으로 상승을 해가는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또 그러다가 위기가 오면은 양적 완화를 또 하는 거고. 또 하는 거. 위기가 왔다는 건 이제 풀린 돈으로 거품이 생겨서 뻥 터졌다. 그러면 또 돈을 찍어서 위기를 막고 또 가는 게 이게 이제 크게 10년간 되풀이 돼가는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지금은 그 그래프상으로는 줄어들더라도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풀린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이제 맞습니다. 작동을 하는 거군요. 지금도 아직 경기가 좋다 위기다 있기 때문에 그게 세상 밖으로 다 안 나왔어요. 앞에 말했지만 대형은행이 연준은행에 맡긴 돈들도 있고 채권에 들어간 돈들도 있는데 그게 거품일 때는 안전하다 다 위험 자산에 배팅하다 그게 이제 거품이 생기고 불을 뿜는 시점이죠. 네. 그게 남았는 거죠. 와 그렇군요. 예, 와 너무 그 색다른 통찰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0년간 계속 반복됐던 상황들이니까 네. 예. 요번에도 뭐 변하면 거의 그런 쪽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 일본은 이제 양적 완화를 거의 시작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본은 이제 양적 완화를 끝낸다. 끝낸다. 예. 그렇게 그러면 그것도 풀린 돈이 또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거는 양적 완화로 풀린 돈으로 크게 상승을 했는 거고 이제 미국하고는 조금 틀린데 일본은 앞에 말했지만 그 돈으로 주가가 뭐라 그럴까 일본 지수는 워낙 상승을 했잖아요. 유례 없이.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양적 완화에서 주식 시장에 돈을 였다. 네. 근데 돈을 더 이상 안 였겠다 그러면 추가 탄력은 약해지고 네. 이제 올라갔던 게 정상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네. 그러면 네. 이제 또 섹터별로 네. 섹터로 가면 먼저 반도체 섹터로 한번 가볼게요. 네. 반도체 섹터 중에 미국 시장에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요 마이크론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D램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고 차트 보면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죠. 20% 올라왔어요. 엄청 급등이 나왔다. 네. 이 얘기는 이제 물론 마이크론이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도 한 57% 증가를 했고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되고 나 이제 AI 수혜주다. 거기에 편입되면서 정말 20% 가까이 확 급등이 나왔다. 이 얘기는 같은 D램을 만드는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반증을 하고 있어요. 와.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D램은 전 세계 95%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약한 게 마이크론인데도 저렇게 잘 나가고 있고 네. AI 수혜를 받는다고 급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HBM 반도체를 얼마나 만든자가 AI의 수혜주다 볼 수 있는데 3사를 비교를 해보면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SK하이닉스가 HBM 반도체 시장에 53% 점유를 했고요. 삼성전자가 38%, 마이크론이 9%입니다. 그런데도 미국 시장에서 저렇게 상승을 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 시각을 가진 돈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번 시장장에서는 반도체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이걸 내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D램 반도체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4분기 때 3분기에 비해서 약진이 했어요. 네. 이제 39%에서 45%로 확 약진이 나오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HBM 이슈도 있지만 저 D램 4분기에 시장 확대도 있고 그러면서 의미 있는 지난주 강한 상승도 나왔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상승 시점이 멀지 않았다.
D램 시장이 확 확대를 했고 네. 그다음 SK 하이닉스도 뭐 34%에서 32%, 30%대 위로 갔고요. 앞에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강하게 상승한 마이크론이 오히려 20%대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마이크론은 D램 반도체 시장에서도 뒤로 갔고 HBM도 가장 약한데 엄청나게 20%. 우리 시장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미국 자본이 들어오면 이게 상승을 하고 반도체는 상승을 한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SK 하이닉스 주가 지수 한번 볼게요. 보면 뭐 11월부터 50% 네. 엄청나게 상승을 해가고 있고 제가 10월 달 처음 나왔을 때 뭐 표시한 지점인데 50% 지금 상승을 했고 상승을 하고 11월 달 마찬가지고 지난달에도 제가 SK 하이닉스 살았고 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장에서는 가장 강하게 가는 대장주를 매수를 해야 되니까요. 네. SK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포트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또 강하게 상승을 하면 일부 매수를 하고 또 21선 조정 뭐 5% 조정 나오면 더 사고 이렇게 모아가는 또 10% 조정이면 더 사고 20일 이평선까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간다 생각을 하고 한 번 매수를 하게 되면 이런 종목은 2년 이상 와, 보유를 진짜요? 예. 와. 한 번 사면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가야 되고요. 와. 그 2년이 그냥 제가 그냥 2년 사십시오 이게 아니고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 D램 가격 YOY 그러니까 작년도 D램 가격에서 올해 D램 가격을 뺀 차이 이게 4년 주기로 똑같이 움직여요. 네. 그래서 D램 가격은 이제 YOY 기준으로 2년 하락 2년 상승 2년 하락 2년 상승 이렇게 보면 바닥권에서 D램 가격 YOY가 상승을 할 때는 어김없이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해서 전고점이 넘어갔고요. 네. 그러면 이게 YOY 기준으로 보면 작년 11월부터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 최소한 2년은 상승을 한다는 거죠. 네. 그 기간 동안 SK 하이닉스는 상승이 지금까지 같은 패턴으로 상승을 해왔고 플러스 알파 최대 1년간 더 상승하는 경우도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2년간은 사놓고 기다리면 크게 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대장주, 반도체 대장주들은 무조건 포트의 일정 부분 이번 상승장은 채우고 간다 보셔야 되고